결국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는 내국인들의 힘이 있느냐도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나올 자금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지금은 주식할 자금만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퇴직연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 버텨낼 자금은 있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현재 미국의 AI 투자가 이제는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지수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과 분리돼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엄청난 AI 관련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게 미국도 버블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국만 일으키진 않아요. 글로벌이 같이 움직일 텐데, 그럼 미국에서도 더 많은 유동성들이 풀려야 될 텐데, 그 시기가 뭐 지금 지니에스 액트법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법들이 클래리티법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다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발행될 때를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지수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현 시장을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 버블까지 이어지려면 현재 나온 실적보다도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려놓는 게 아직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도체랑 이란 전쟁을 약간 분리해서 봐도 되는 건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올라가는 반도체가 글로벌 경기의 호전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다. 소비가 굉장히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고 노트북을 바꾸고 이러는 어떤 반도체 수요라고 보면, 사실상 이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반도체 시장에도 되게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은 이 AI 투자라는 게 결국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는 미국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 거죠. 왜냐면 이번에 우리가 이란 전쟁에서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AI를 접목해서 얼마나 전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AI가 성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데, 여기서 좀 유가가 올랐다고 물가가 올랐다 이걸 중단하면 미국의 경쟁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또 미국에 있는 기업별로도 지금 생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한 번은 제미나이가 좋았다가 한 번은 클로드가 좋았다 계속 그러는데, 거기서 전쟁이 왔어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줄여볼까,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어떤 변수들이 커져서 나중에 금융위기로 발전하고 혹시 그런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의 큰 사이클을 꺾을 만한 변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화두가 된 게 지금 AI인데, 맞습니다. 그 미국의 AI 산업에 밀착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맞습니다. 예. 그럼 미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젠스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초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We're on to something here. This is the beginning of something very, very big. We are now at the beginning of a new platform shift. 그리고 3월 중순이었었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들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을 왜 짓느냐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피지컬 AI라고 해서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자율주행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3, 4년 뒤에는 반도체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예 내가 사업을 못할 정도로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하기 어려운 반도체는 흔히 얘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think if we don't do the Tesla Terafab, we're going to be limited by supplier output of chips, and I think maybe memory is an even bigger limiter than AI logic.
우리는 지금 계속 눈만 뜨면 반도체 정점론, 이익 정점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 움직이는 엔지니어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갑자기 메모리 얘기를 자꾸 하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GTC 여기에서 젠슨 우리 황 사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핵심이 이제는 AI가 돈 버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AI 관련된 이 엔진들이 되게 성능이 좋아지는 데 초점이 있었죠. 내게 더 추론을 잘하고 뭘 잘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걸 발표한 거예요. 황 사장은 5단 케이크라고 얘기하는데 밑에는 에너지, 그 다음에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5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하죠. AI 비서 시장이 왔었을 때 원활하게 되려면 이 시스템들이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운영이 효율화돼서 비용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LPU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할 때 GPU만 다 활용하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들 한꺼번에 넣어줄 때는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이 LPU라는 데에서 여기서 해줘서 그걸 복합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역할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 하나를 엮은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 방대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구리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구리는 저항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때요? 가는 것도 느리기도 하지만 중간에 또 데이터 손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없기 위해서 중간에 증폭기를 달아놓는데 이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광으로 하자. 빛으로 하자. 그래서 최근에 광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많이 오른 것들도 그렇고 이 큰 그림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황 사장이 MPU를 이래서 만든 거고 그룹을 인수해서 이걸 한 거구나. 그리고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강조한 이유구나.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걸 AI 팩토리 공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드는 게 토큰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 AI 시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결국 내 비서란 얘기는 나를 알아야 되겠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걸 해야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제가 했던 걸 다 기억해서 그걸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전부 다 메모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AI 비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발적으로 필요한 건 메모리밖에 없어요. AI 팩토리 공장은 토큰을 형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AI 운용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제일 수혜를 보는 재미있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메모리 쪽에서도 워낙 걸출한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각광받지 못했던 비메모리 안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커지면 바라보는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LPU 칩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메모리예요. 비메모리는 뭐냐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주문하는 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반도체 칩이라는 거 규격화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성복. 그냥 가면은 뭐 사이즈 주세요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저한테 맞춰주실래요? 라고 하는 건데 맞춰주려면 그 맞추는 애들이 이제 설계를 해주겠죠. 나는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걸 만들어주세요 하는 건데 그걸 전 세계에서 지금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TSMC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TSMC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결국엔 삼성전자한테도 오더를 줄 수밖에 없는데 전자도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기술력은요. 사람 있고 돈 있으면 다 돼요. 해보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처음엔 분량이 있는데 분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보통 우리가 그걸 수율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어내면 9개가 분량이면 뭐 수율이 10%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또 문제점을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여기도 맡겨도 되겠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커지면 삼성전자의 바라보는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요. 참고로 대만에 있는 TSMC가 PER이 20배가 좀 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10배밖에 안 되니까 절반 정도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삼성전자는 절반의 가치냐? 워낙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컸던 거죠. 메모리는 시장이 좋을 때 워낙 좋았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게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면 즉 맞춤형 시장이 커지면 이게 굉장히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전자도 이제는 TSMC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그거는 밸류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여전히 메모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이닉스의 이 메모리도 사실은 거의 비메모리에 가깝습니다. 이 HBM이라는 건 맞춤형 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계약 관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이 반도체 관련, 특히 이 메모리 관련 기업들은 장기 계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마다 짧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익의 안정성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년짜리 장기 계약을 했어요. 5년 동안 안정적인 수요처를 해준 거잖아요. 이게 되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한 기업은 이걸 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살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지금 5년 주지도 않거든요. 이게 사실 메모리 기업 중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님도 이번에 GTC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반도체가 되게 물량이 딸리고 난리인데 지금은 내가 좋지만 5년 후 10년 후에도 좋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 계약을 하려는 의도를 이번에 비추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하게 되면 이 기업들도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쪽도 밸류에이션을 달리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형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나가고 개미가 떠받치는 이런 추세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수급과 관련해서는 되게 논란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별로 산 적도 없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면 한국 주식시장은 빠진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오른 적보다는 하락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외국인이 팔아대는 것보다 우리 내국인들이 더 많이 사면 주가가 오르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큰 산업의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내국인들의 자금의 흐름이 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예컨대 몇 가지 예를 들면 99년도가 그랬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이 되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내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물론 더 이상의 수급이 외국인 파는 걸 견디지 못하고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건 그 물량은 1년 내내 받아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였었어요. 중국 산업화 버블이에요. 버블이죠.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3년간 받아냅니다. 그리고 지수가 3년 내내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가격은 안 비쌉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이동이 1999년이나 2004년에 6년, 8년까지 진행됐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달갑진 않지만 이 매도를 초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이런 자금의 이동이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외국인이 계속 판다라고 해서 이전의 결과만 놓고 무조건 지수가 조만간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왜 팔았냐면 이건 위험관리인데 이건 글로벌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이라는 변수가 쉽지 않은 변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펀드들은 Value at Risk라 그래서 위험관리라면 이걸 보통 바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인 거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과매수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시장 조금 한번 지켜보자라는 개념 속에서 파는 물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를 뒤져보시면 1, 2월에 판 거보다 전쟁 이후에 판 물건이 더 많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위험해서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간다라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12월이나 아니면 1, 2월 달보다 더 많은 물량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일부는 조금 더 부정적이니까 좀 일부 좀 줄여보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는 그때보다 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각을 전환했다라 보는 건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한 바도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의 외국인 펀드들은 지금 우리 보통 알고리즘 펀드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프로그램 펀드들인데 대부분의 펀드들이 이걸 레버리지, 즉 남의 돈을 50배에서 100배씩 빌려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또는 올 1, 2월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하락 또는 금은 가격의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손실이 커지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았던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장의 ETF 중에서 iShares, MSCI, 사우스코리아 ETF인데 여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 종목의 비중이 25%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25%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게 분기별로 조정을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거 덜어내야지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5+50 법칙이라 그래서 각 종목들이 5% 이상 산 것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25% 넘었겠죠. 하이닉스도 15% 됐겠죠. 현대차 12%예요. 합치면 52죠. 그럼 이만큼 또 덜어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밸류에이션하고 무관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비싸거나 차익 실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ETF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한 거예요. 한국 시장이 안 좋을 거야. 이런 개념으로 팔진 않았다는 점들은 우리는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사람들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장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투자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괜찮다면 충분히 팔아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투자를 했고 최근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더 나올 자금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금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나오는 주머니들이 사실은 이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99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2008년도에 있었던 그 버블 때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건 맞지만 그냥 주식할 자금들이 들어왔던 자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식할 자금만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퇴직연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퇴직연금은 매달 불입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지속적으로 이번 달에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 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대단히 위험한 시장 또는 변동성이 큰 시장 또는 투기판으로 인식되다가 지금은 결국 내가 자산을 형성해야 되는 또 다른 어떤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 자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지수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부침이 있고 나서 나중에 또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투자자분들이 처음에는 주식이라는 게 처음 해보는 거고 위험한 거니까 정도를 잘 지키세요. 그래서 뭐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세요. 그랬더니 재밌는 거예요. 수익률도 좋고. 그러면 시장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많이 오른 다음에 사실 진짜는 그때부터는 주식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들고 오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저기 다 끌고 와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정점에서 보통 잘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1억 넣었던 사람들이 5억, 10억씩 집어넣는 거예요. 예전 안 한다고 하잖아.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져요. 이번에도 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데 우리가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그때 1억 넣었던 걸 10억을 넣었으면 더 많이 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고 그 아쉬움 속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모, 즉 내가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공포에 사로잡게 되면서 더 많은 자금들을 투입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학습을 하면 실제 사지 말아야 될 때, 정말 저희도 볼 때 위험할 때는 이게 잘못된 학습 방법 때문에 그때도 별거 없었어. 그러니까 더 사도 돼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금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금의 나중에 성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는 희한한 현상들이 자주 벌어진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실제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ETF 설정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대변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더 버텨낼 자금은 있는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맞는 전략인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높이고 기다려야 하는 국면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정답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전쟁이란 변수, 또 그거 말고도 지금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큰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예컨대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는 ETF까지 합쳐서 한 65% 정도 비중이 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80%가 넘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학습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아직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쏠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투자자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두려울 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두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변동이 있었을 때 그 변동에 대해서 지켜보는 편인데 투자자분들은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전부 다 팔았다가 조금 더 좋아진 얘기가 들면 다시 샀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역대급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미국 전쟁이 나고 나서 이틀 연속 하락한 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이 하락한 겁니다. 금융위기도 그렇게 하락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위아래로 쏠려 있는 게 굉장히 크다란 얘기인 거고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실은 조금 우리 표현으로는 지켜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앞으로 시장이 더 좋을 건가? 뭐 지금 위기지만 그리고 위기가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지수가 결국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는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맞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조금 올라가면 이제 좀 위기가 완화된 거 아닌가 해서 샀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빠지면 손절매했다를 반복하시다가 그걸 몇 차례 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제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 오판하게 됩니다.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런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뭔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걸 좀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도를 지키면서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가지? 그래서 조금 더 이 변동성이 잦아질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매수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나중에 우리 표현으로 중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간하면 나중에 보면 손해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게 잘못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사실 적극 대응이 말이 안 되는 게 전쟁이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응했다 거꾸로 갈 수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응은 좀 피하시는 게 맞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지금은 좀 관망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굳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하겠다 아니면 이 변동을 활용하겠다가 아니라 조금 더 관망을 해보면서 사태가 진정되는 걸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다만 내가 무리하게 남의 돈을 빌렸다거나 레버리지가 있다라면 그런 비중을 축소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마음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데 이 비중이 높을수록 더 불안해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닌 걸 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는데 하락하면 그 손실이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맨정신으로 뭔가 할 수 없고 맨정신이 아닌 경우 나오는 판단은 100% 오판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팔지 말아야 될 때 팔게 되고 사지 말아야 될 때 사는 그런 역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가장 올바른 대응은 관망 후 뭔가 변동성이 줄어들게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다. 다만 위험과 관련된 포지션을 좀 줄이면서 기다려야 내가 그래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